메모리얼데이 휴장 이후 오랜만에 문을 연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부양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부양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에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은 것도 지수 상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86%, 0.6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한 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부양 기대와 미국 경제지표 호조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 5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76.2를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미국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도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영국은 1.62%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39%, 1.16%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3월 주요 대도시 집값은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3월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상승하며 전문가 예상치 10.2%를 상회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상 최저인 모기지 금리와 가계의 자신감 상승이 주택시장 회복을 꾸준히 돕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감이 5년 만에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5월 소비자 기대 지수는 76.2로 전문가 전망치인 71.2를 큰 폭으로 웃돌며 향후 경기와 소비 경기에 대해 기대를 갖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현재 경기 기대 지수가 종전 61.0에서 66.7로 높아졌고 향후 경기 기대 지수도 82.4로 높아진 가운데 고용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미국 은행 산업에 대해 무려 5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적이라는 등급 전망을 부여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미국 은행업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처럼 은행업종 등급 전망이 개선된 것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의 재정 상태가 꾸준히 개선된 가운데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은행들의 실적 하방 리스크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달러가 소비자 기대지수와 주택지표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엔달러 환율은 102엔대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02엔 34센에 거래돼 전거래일에 101엔 19센보다 상승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부양기조 방침도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 랠리가 이어진다면 달러가 104엔 또는 105엔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C 달러 인덱스는 84.219로 전거래일에 83.700보다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연기금 등 기관의힘에 힘을 입어서 사흘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1986포인트에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이 더 강했는데요. 580선을 뛰어넘으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간밤 들려온 글로벌 증시도 상승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유럽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이후에 다시 개장된 미국 증시는 나흘 만에 반등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지표와 소비자 기대지수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심리를 이끌었고요. 유럽 쪽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의 부양기조 유지 방침이 투자 심리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전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챙겨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쉬었다가 다시 개장한 미국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 흐름을 연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메모리얼 데이로
전일 그런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한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뉴욕 증시가 다시 개장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가 뭐 상승으로 우선 마감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 경제 성장이라는 그러한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장을 좀 투자자들에게 좀 기대감을 넘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69% 오른 1106.29포인트,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 오르면서 15,409.39포인트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0.46포인트 오르면서 1,660.06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0.86%,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6% 하락하면서 3,488.8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역시 경기 기대감이 5년 만에 최고에 달한 그러한 평가가 좀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뉴욕 시장에 그러한 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남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7년 새 가장 상승 속도가 빠른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한 좀 기대감을 남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휴장한 다음에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의 약세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에 지표 호조가 힘을 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택 지표에 대한 호조가 이런 경기 기대감을 갖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3월에 미국 3월에 주요 대도시 집값 같은 경우에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주택 시장이 열리고 다시 건설 경기 이게 이어지는 구조, 건설 경기가 이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기에 다시 큰 상승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단서를 좀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월에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같은 달보다도 무려 10.9% 상승한 부분이 상승했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 예상했던 게 한 10.2% 정도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수치인 10.9% 상승을 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 2006년에 4월 이후에 가장 큰 오름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사상 최저라고 할 수 있는 모기지 금리와 또 가계의 가계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 상승이 주택 시장 회복을 어떻게 도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현재에서도 경제 분석가들의 얘기를 빌리자고 한다면 우선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의 그런 부채나 이런 부분이 좀 경감이 되면서 경제 주체의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범위로 공범위가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확대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주택 경기뿐만 아니라 산업재나 아니면 다른 내수의 그런 소비 심리 효과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평가가 나와주면서 경기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 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급에 영향을 주니까요. 네. 바로 이제 오페크 회원국들에게는
미국의 셰일 석유, 셰일 가스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 경우 이런 그 피해 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는 31일인데요.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오페크 정례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4월에 정례 회의 때 일일 생산량을 3천만 배럴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례 회의에서도 큰 변화는 현재 없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 값싼 셰일가스와 셰일유를 생산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감산의 요구도 상당히 현재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리 알-라이미 사우디 석유 장관은 새로운 셰일유의 생산 때문에 오페크 회원국들의 갈등이 크게 불거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애써 이를 단속하고 있지만 일부 저유황 국가, 저유황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불만이 조금 고민이 깊어지는 양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사우디 석유 장관은 아니라고 했지만 일단 이 셰일유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오페크 회원국 간의 갈등,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오페크 회원국들이 일부 이제 미국이 자국에서 이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출 비중이 떨어질 것으로 염려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유황유를 생산하는 일부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나이지리아와 앙골라가 지난해 미국의 원유 수출이 25%나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면서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비교적 저유황 품종이 많이 나는 생산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고유황 품종을 생산하는 사우디를 비롯한 일부 중동 국가들은 다소 느긋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좀 가난한 국가, 오페크 회원국 중에서도 가난한 국가와 이른바 조금 여유가 있는 국가들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그 뉴욕 시장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해 말에 91달러 82센트에서 오늘 마감가는 95달러 01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3.47% 올해 상승률을 구가하고 있고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난해 말 111.94달러에서 어제 마감가는 104달러 30센트였습니다. 6.82%가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 이하로 들어갈 경우 일부 국가들, 일부 산유국들이 이를 감산에 나서야 될 것으로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0%를 석유 수출의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요, 앞으로 원유 생산국의 지형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원유 수출을 다른 국가로 이제 많이 늘려가는 그런 그 양상으로 나올 것이다. 이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오페크 회원국들의 산유국으로서의 이른바 외환 가두권으로서의 원유 수출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의 원유가 수출되는 비중이 캐나다와 미국의 비중이 현재 30%에서 5년 내로 40%가량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페크가 이 수준에서 줄어들 것으로 현재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셰일가스나 셰일유의 수출을 그동안 자국에서 이를 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올해부터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에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현재 피력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오페크의 수급 균열이 예상보다 빨리 닥칠 우려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는 유가의 변동 요인으로 공급 요인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상당히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6일 중국 태양광 패널 반덤핑 관세 부과를 놓고 첨예한 이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이미 공표가 되면서 EU 차원에서 반덤핑 관세, 이른바 엔티덤핑 테리프가 중국 태양광 업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이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리커창 총리가 급거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하면서 중국의 태양광 패널 보복 관세를 무마하고자 하는 그런 외교적 성과가 조금씩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과 중국의 총리가 27일에도 이 정상회담이 총리 간에 있었는데요.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 중국과 독일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드림팀이다라는 아주 최고의 찬사를 독일에게 전달하면서 이 태양광 문제를 좀 잘 풀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자 독일의 슈피겔지가 다소 완화된 입장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쪽에 회원국 간의 갈등 양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4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6월 6일 날 현재 상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날지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패널 보복 관세 부과 사안에 대해서 중국과 EU의 통상 담당자 간의 대화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독일을 방문해서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총리 간에 가져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중국의 상무부 부부장관이 EU의 카렐 드 휴이트 집행위원을 만나서 이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성과가 없었는데요. 어제 이 EU 통상 담당인 카렐 드 휴이트 집행위원은 중국의 꼼수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강경 자세를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원국들의 반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독일이 반대 입장에 선봉에 섰었는데 이를 현재 돌아선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덤핑 관세, 특히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독일의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인 솔라월드가 이를 제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EU 차원의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보복과 관련된 흐름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EU는 지난 3월에도 중국의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내용은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유럽연합에서 이 보복관세 부과 결정은 어떻게 판가름이 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회원국이 이제 반대를 하더라도 EU 통상팀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결정을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될 경우 이를 평균 47%의 현재 상정한 흐름대로 나타날 공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12월에 올해를 넘기지 않고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네덜란드와 영국, 독일이 다소 유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 EU 27개국 중 17개국이 이에 대해서 현재 반대하고 있다는 슈필게일지의 보도가 다소 현재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강경 입장에서 돌아선 것은 특히 이제 독일의 럭셔리 브랜드인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을까, 이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런 점을 좀 고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양측이 특히 독일이 누그러진 형태가 6월 6일 날 실제로 EU 차원에서 태양광 패널의 보복관세로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시장 흐름까지 전망해 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았죠.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일 거예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악재의 연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지난주 이슈를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FOMC 회의 공개 이후에 그 버냉키 의장의 연설과 함께 그 양적 완화 이슈가 어떻게 좀 진행되느냐에 따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BOJ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그 일본 증시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HSBC PMI 지수가 7개월 만에 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그 큰 어떤 세 가지 악화된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었습니다. 이제 QE 축소가 이제 논란이 계속해서 재점화되고 있는데, 미국 채무 한도가 이제 종전에 16.4조 달러였는데, 현재 16.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부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5월 19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재무부의 그 특별 조치로 인해서 올 9월까지는 현재 채무 한도를 확대 없이 자금이 집행 가능하도록 이제 설정을 해놨고, 특히 부자 증세랑 재정 축소, 적자 폭에 대한 그 축소가 상당히 좀 기여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 적자가 6,42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 2월 달 8,450억 달러보다는 한 24%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종전에 이제 개인으로부터 690억, 기업으로부터 한 400억 정도 이제 세금 징수 등 부자 증세 효과를 이렇게 받아왔던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3일이죠. 바로 미국 연준 의장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몇 개월 이내에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 축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 우려감을 보였었지만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이 된다면은 경제가 둔화된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 즉시 규모를 늘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큰 우려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FOMC 의사록에서 몇몇 의원들이 6월부터는 양적 완화 축소를 해야 한다고 반면에 또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 의결권 있는 12명 중에서 4-5명 정도가 양적 완화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FOMC 의사록의 양적 완화 축소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금 지속적인데요. 하지만 이런 양적 완화 축소가 지속이 된다면은 결국 이렇게 종료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유동성 횟수로 인한 그런 증시의 악화 요인은 장기적으로는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지수가 지난주 23일 7.3%나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9.1%나 하락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컸습니다. 장중 일본 국채금리가 10년물 수익률이 임계치 1%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국채시장에 대한 좀 우려를 좀 보였고, 두 번째로는 헤지 펀드와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제 함께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전날에 있었던 중국 PMI 그 지표가 부진으로 인해서 HSBC PMI 지수가 기준선은 50 이하를 하회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좀 같이 영향을 받지 않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구로다 총재가 일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고 막겠다라고 22일 날 VJ 통화 정책회의 때 발언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 국채 상승하고 있는데 어쩔 수 있냐? 경기 회복이 오르는데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또 하면서 좀 오히려 변동성을 점차 확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국채 금리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일본 내에서 정부가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도 현재 부채 비율 대비해 가지고 국채 금리가 높았을 때 재정 우려가 확산이 된 경우는 있지만 일본은 그만큼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일본의 국채금리 급등과 증시 급락에 따른 영향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 뭐 이번 주 주간 이슈는 사실 그 월요일장부터 해서 미국, 영국장 이제 휴장으로 해서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일단 가장 컸던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의 그런 시장 변동성 확대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주 이슈가 될 만한 거는 부의조 구로다 총재 연설이 이제 수요일 날 있는데요. 그로 인한 이제 엔화 흐름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랑 일본 경기 지표가 이번 주 계속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 거의 중국 경기 지표를 위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점검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일본 경기 지표도 점차 이제 보는 수준이 이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구로다 총재 연설 이후에 엔화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엔화가 103엔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엔화 약세 기조에 대한 좀 우려감이 계속해서 자아됐었는데요. 일단 미국 국채 상승과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이제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이 이제 더불어 상승하면서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큰 하락폭을 발생을 했거든요. 더불어 이제 그동안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50%나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연초 대비해서 거의 수익률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일본 시장이 그만큼 강한 시점에 고점이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들의 투매 현상도 발생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장의 그런 어떤 뉴스라든지 그런 재료에 의해서 계속돼서 이번 주도 이어져 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경제 지표는 일단 미국이 이제 28일, 31일 날 소비자 심리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 주택 지표가 또 28일, 30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에서 어떤 뉴스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4월 산업활동 동향이 5월 30일 날 발표가 되고 5월 수출입 동향이 이제 6월 1일 날 발표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발표가 이제 유로존 실업률이 5월 30일 날 금요일 날 발표가 되고 미국 1분기 GDP도 또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이제 살짝 그 크게는 시장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있던 건 이제 호주 달러 급락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엔화와 그 미국 달러에 반의 가치로만 가지고 최근 이제 스프레드의 급락과 급등의 그런 부분만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호주 달러도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이제 호주 달러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 압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본 증시가 올 들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렁임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이다 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금일 추천주는 일단 화진이라는 종목입니다. 화진은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이제 좀 상승이 어떤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본 시장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본 엔화 약세 기조로 인한 자동차 주들의 좀 어떤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반면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근데 화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 완성차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한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닛산 3차종 그다음에 혼다 한 차종에 우드 크레인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추가 브랜드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신차 사이클이 5년마다 발생을 하거든요. 신차 사이클이 내년에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내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73억과 38억으로 YOY 대비로 했을 때 35%, 219%나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아차라든지 현대차의 그 닛산
닛산 일본 자동차 쪽에 이제 납품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실적적인 가시화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현재 화진의 차트로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흐름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그 하락과는 반대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일본 업체에 좀 수혜를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승 기조를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좀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돌파 이후에는 좀 강한 상승이 2차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매수가는 현재 기준가에서 종가가 지금 8,090원인데 대략 한 7,900원에서 한 8,100원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하셔도 좀 무방을 할 것 같고, 손절은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이 7,560원 이 가격대에서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로는 지금 현재 월봉 주봉상 거의 꼭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좀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수익 실현은 현재 EPS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per 10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 업사이드 한 20%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한 10,000원 가까이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목표가를 좀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 9,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J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의 실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일부가 불법 비자금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협조를 요청한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인데요. 비자금 의심 계좌를 10개 남짓으로 압축하고 증권 계좌의 실제 명의자와 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운영 형태와 그리고 돈의 국내로 들어와 차명 계좌를 통해 투자된 그 정황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검찰은 증권예탁결제원에서 CJ 외국인 주주 명부 등을 넘겨받아 실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가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맞는지 또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의 4천억 원대 차명재산 가운데 일부가 비자금이라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선대 회장 유산이 아니라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대 회장이 물려진 종잣돈을 비롯한 자금 전반을 살펴보며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국내 비자금 조성 통로로 의심받는 C&I 레저 산업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을 핵심 인물로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CJ그룹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 비자금 계좌에 대한 수사가 성과를 내면 비자금 실체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카드 연체율도 높아지면서 카드사 경영 여건이 더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신용카드사의 1분기 순이익이 급감을 했는데요. 1분기 실적을 7개 전업카드사의 1분기 실적을 보면 순이익은 4,622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8,431억보다 45.2% 급감했습니다. 주식 매매 이익이 4천여 원 가까이 감소한 데다 가맹점 수수료 체제 개편으로 카드 부분 이익이 287억 원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의 1분기 순이익이 1,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90.7% 늘었습니다. BC카드는 38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6% 늘었고 하나 SK카드는 141억 원 적자지만 손실 규모가 62억 원 줄었습니다. 국민카드는 대손상각 기준이 기존 3개월 이상 연체에서 6개월 이상으로 올해부터 변경돼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삼성카드는 순이익 95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0.9%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순이익에는 에버랜드 주식 매각 이익 4,373억 원이 포함됐었습니다. 롯데카드는 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 338억 원에서 올 1분기 93억 원으로 72.5%나 줄었습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올해 카드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최악이라면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경기 불황이 지속해 올해는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업카드사의 총 채권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2.11%로 지난해 말보다 0.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초에 소비자들이 지출을 억제한 데다 카드 이용 실적 둔화로 총채권은 감소한 반면 대손상각 감소 등으로 연체채권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의 자기자본 비율은 26.7%로 지난해 말보다 0.9%포인트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산은 지난 3월 말 77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 7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네, 이번에 또다시 원전 불량 부품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량 부품이 쓰였던 신고리 2호기 그리고 신월성 1호기에 대한 가동 중단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당장 올 여름 전력 수급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가 않아졌습니다. 네, 그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가동이 중단되면서 올 여름 전력 수급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 그 산업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8월에는 전력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9월 말까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력 수급 비상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체의 휴가 분산과 조업 조정 등을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과소비 단속도 강화해 전력 수요 감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은 오는 31일 여름철 전력 수급 종합 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또 문제가 된 원전의 케이블을 조속히 교체하겠다고 밝히고 교체 작업에는 넉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케이블 공급업체, 시험기관, 한수원 등 이번 위조 사건 관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엄중 문책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번에 문제가 된 부품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지 몇 달 만에 또다시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원전 정책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 신발로 인기를 끌었었던 뉴발란스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나이키보다 많이 팔렸던 신발이 올해는 판매가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스티브 잡스 신발로 유명한 그 뉴발란스가 국내 스포츠화 전쟁에서 날개가 꺾였습니다. 28일 그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5월 1월부터 4월까지 뉴발란스는 3.8% 마이너스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쟁 브랜드인 나이키는 5.6%, 아디다스는 40.3%나 매출이 증가한 것과 대비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매출 순위도 뒤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매출 1위였던 뉴발란스는 현재 매출 비중이 12.2%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뉴발란스는 지난해 연간 매출 비중이 20.7%로 나이키와 5.2%포인트 차이로 톱자리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1등의 영광을 1년도 채 누리지 못하고 곤자를 내준 셈입니다. 올해 1위는 나이키가 17.1%의 비중으로 다시 탈환했습니다. 3위 아디다스의 추격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디다스는 올 1, 4월 9.1%의 매출 비중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뉴발란스와 격차는 3.1%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연간 격차가 12.9%포인트나 났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스포츠화 시장에서 뉴발란스의 폭발적인 신장세가 올해는 많이 꺾인 반면 그 정통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다시 치고 나오는 형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업종에 대해서 쉽게 풀어 이해해보는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바로 시작하는데요.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마트 그리드 업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었죠. 예. 원래 뭐 스케줄상으로 예정돼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제 블랙아웃의 문제가 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설명을 했지만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서 일단 전력에 대한 비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면은 블랙아웃의 문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안 종목들,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에 대한 대안이 크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LED 쪽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결국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지만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는지 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전력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발전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송전, 배전, 그리고 판매의 어떤 전력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IT 기술, 그러니까 IT가 접목하면서 이제는 뭐냐면 일방적인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 쪽이 아니라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양방향에서 서로 정보 교환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갖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력 사용 시간이 비쌀 때는 좀 전력을 좀 줄여서 전력량이 좀 쌀 때 사놓고 그리고 아니면 어떤 태양광이라든지 어떤 풍력을 통해서 자가적으로 에너지를 발전시키면 이것을 저장해놨다가 전력 회사로 보내서 판매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쌍방향 교류가 가능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그리드는 5가지의 개념으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그리고 스마트 일렉트릭 시티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그린 파워 그리드, 스마트 리뉴어블, 그리고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제주도의 실증 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표 화면을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표 화면에서 이제 이 5가지가 이제 핵심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2030년도까지 이쪽에다가 약 27조 정도를 풀어서 이쪽을 완성하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머지 쪽은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워낙 큰 그림이라 이걸 갖고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수혜업체를 찾아낸다고 하면은 대형 회사들의 어떤 방향성이 나올 거고요.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와 있는 것은 스마트 플레이스 쪽, 그러니까 스마트 플레이스의 AMI 시스템이라는 AMI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 미터기 공급 정도가 지금 현재 스마트 그리드의 어떤 개념 정리로 보면 되고요. 아직까지 가장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스마트 일렉트릭 시티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어떤 저장 장치를 갖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파워 그리드 정도가 이제 어떤 이 시스템 안에서의 조기 고장 예측이라든지 송배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 스마트 리뉴어블이나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굉장히 그림이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에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가지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의 진행 방향에서 AMI,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검침,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선적으로는 한국전력에서 스마트 미터기에 대한 발주가 한 100만 대 정도 지금 나간 게 일단 의미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 업체들이 한국전력에다가 스마트 미터기를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까지 1조 5천억 정도를 풀어가지고 스마트 미터기에 대한 구축 시스템을 국내에서는 완료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가 2013년도 5월에 이제 시범 서비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2008년도부터 올 5월까지 해가지고 총 2,400억 정도를 현재 투입을 했고요. 6,000간 꼴을 갖고 실증 단지 시범 운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됐던 것이 어디가 되냐면 포스코 ICT가 모든 주관을 하면서 대기업들이 이 5가지 과제에 대해서 모든 거를 지금 시범 운영을 해봤고, 그럼에 따라서 나름대로 여기서 어떤 기술 축적이 진행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상업화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상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즈벡 AMI 사업자 선정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건데요. 일단 우즈벡은 당장은 100만 호, 그리고 앞으로는 450만 호까지를 AMI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초기에 그 100만 호 구축에 2억 불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사업자를 선정을 하겠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분명히 그 새로운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사업 모델이 제시될 거고요. 앞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와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이 형성될 거고요. 아마 국내는 지금 컨소시엄을 포스코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 ICT, 대우인터가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그리고 한전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컨소시엄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선정이 향후 스마트 그리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수혜 종목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요, 구체적인 종목보다는 방향입니다. 통신비 장비 업체, 그러니까 서로 쌍방향 그 통신을 하기 때문에 통신업체하고 이 통신과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미터기 관련 업체에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하나의 그 수혜 종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미터기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업체도 수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향후 이익이 구체화된다면 전반적인 모든 산업의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의 기준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어떤 중심을 잡아볼 수 있는 시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3D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골드박스 시간 마무리하면서 1부 순서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